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김영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을 보내드립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술친구문 창조하셨습니다. 어쩐지 하나님이 술만 내리실 리가 없습니다. 자, 오늘 달릴 건데 군뱅이 챙겼지? 맞다, 군뱅이. 야, 내가 한 포 준다. 이거 귀한 거니까 꼭 갚아. 술친구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 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술친구만 있으면 걱정 없어. 술친굼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네이버에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다이어트도 건강도 맛도 포기할 수 없다. 비타샵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 성공적인 체중 조절의 열쇠는 식사법과 운동입니다. 이제 하루 한두 끼 비타샵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로 바꿔 드세요. 비타샵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는 동결 건조한 수십 가지 국내산 채소 곡물과 3가지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로 만든 맛있고 건강한 체중 조절용 조제식품입니다.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 주세요. 이제 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입시철입니까 지금? 지금 정시 중인가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도 이제 학교에서 행정 담당하시는 분들이 잘 아시겠네요. 아닙니다. 우리 면접이랑 다 했는데 예. 수시는 다 끝났고 지금 정시도 얼추 끝난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미안합니다. 교수님 좋은 제자들, 전망이 밝은 우리 제자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네, 많이 와요. 그렇습니까? 네. 예, 교수님 이 새해 첫날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올 한해 뭐 학생복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뭐 또 좋은 복들 교수님을 쫓아다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김PD도 새해 복 많이 지으시고 무엇보다 좀 건강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정말 올 한해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작년에 촛불혁명 이제 문을 열었다면은 이제 확실하게 그 촛불혁명의 대의를 실천할 수 있는 정치의 그 본물이 터지는 그런 원년이 될 텐데, 예, 정말 중요한 선거도 있고요. 예. 이래저래 많은 국민들이 또 뜻을 모을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자, 그래서 사실 오늘 2018년 매우 중요한 해, 첫 해 첫날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실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네, 고민을 하다가 예. 세월이 가잖아요.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또 사람들 만나면 이제 결혼 시키는 부모들도 계시는 것 같고 예. 쓸쓸해집니다. 근데 올해는 정말 중요한 해죠. 작년에 이어서 이 정치적 일정이 잘 매듭지어져야 할 텐데 무엇보다 지방선거에서 오랫동안 우리 사회 숨통을 죄왔던 자들을 또 다른 혁명을 통해서 정리를 해야 할 텐데 잠옷 기대가 됩니다.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요즘 자유한국당을 보면 말이죠. 이 사람들이 좋은 정책 또 좋은 정치로는
국민들의 환심을 살 수 없으니까 이제 웃기면서 이렇게 환심을 사려는 거 아닌가, 관심을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요즘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인간적으로는 안쓰럽긴 한데,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흠집을 내고 다른 사람을 부정적으로 평가함으로써만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대단히 유치한 짓들을 하는 것 같아요. 예. 뭐 성찰 능력이 없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아는 바와 같고, 시민의 힘으로 정리를 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올해가 많이 기대가 돼요. 또 선거 국면에 접어들면은 관련된 책들을 잘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아무래도 새해지 않습니까? 예.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온다는 걸 생각하면은 왠지 좀 허전해지고 시간은 점점 빨리 가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박완서 선생의 단편 소설 하나 골랐습니다. 너무도 쓸쓸한 당신인데요. 박완서 선생이 뭐 익히 잘 알려져 있죠. 장편 소설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휘청거리는 오후부터 시작해서 그의 겨울은 따뜻했네. 그 많던 시간은 누가 다 먹었을까. 그야말로 주옥 같은 작품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 근데 우리 박완서 선생이 노년에 접어들어서 쓴 소설들이 많은데요. 정말 재밌습니다. 세월을 돌이켜보면서 당신이 살아온 그 시간의 흔적들을 하나하나 밟으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써내려가는 글들을 보면은 웃음도 저절로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뭔가 쓸쓸하기도 하고 아득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오늘은 1997년에 쓴 소설 너무도 쓸쓸한 당신인데요. 박 선생님이 1931년생이시니까 네. 우리 나이로 67, 그러니까 70이 다 돼서 쓴 작품입니다. 우리 박완서 선생의 뭐 입담이야 익히 잘 알려져 있고요. 삶의 그 소소한 부분들을 너무나 날카롭게 그려냅니다. 이 너무도 쓸쓸한 당신에 등장하는 인물은 일단 둘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화자인데요. 아내와 그리고 소학교 교사, 그러니까 국민학교겠죠. 국민학교 교사를 하다가 이제 은퇴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예. 이제 딸, 아들 다 시집장가를 보내고 의도치 않은 별거 상태에 있다가 만납니다. 아들 졸업식을 계기로 해서 만나는데 그 과정과 관련해서 잠깐 새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부담 없이 들으시라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오래 살다 보면은 뭐 미운정, 고운정 다 들기 마련이잖아요. 우리 종종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부부가 왜 사느냐 그러면은 정인이 뭐니 그런 건 다 필요 없고 그냥 의리로 산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예. 그리고 점점 쓸쓸해 보이기도 하고요. 시간이 갈수록. 여기서도 역시 그런 것 같습니다. 남편이 대단히 고리타분하고 그 당시는 국민학교였잖아요. 국민학교 교사로 사다 보니까 철저하게 이 권력의 편에 서서 살아온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보기에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맨 그 꼰대 같은 소리는 하고 예. 멋이라고는 뭐 찾아볼 수가 없고 그야말로 뭐 전형적인 가부장적인 모습이죠. 이런 사람입니다. 일단 남편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아내의 눈에 비친 남편의 모습입니다. 이렇습니다. 70년대 말까지 남편은 평교사였다. 남편은 교감, 교장이 된 후에도 그때를 한창 날릴 때였다고 회상하곤 했는데 시골 소학교 선생이 날릴 일이 뭐가 있겠는가. 교감이나 교장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 그러니까 그나마 출세길이 열려있던 시절이란 뜻이었을까. 새마을 정신이 어린이들 의식까지 짓누른 유신시대였다. 그녀는 그때 생각을 하면 지금도 숨이 막혔다. 그가 담임 맡은 반은 온통 국민교육헌장으로 도배를 했고 한 아이도 빠짐없이 지지나까지 그걸 달달달 외우는 반으로 유명했다. 그걸 입술로만 외우는 게 아니라 뜻을 충분히 새겼다는 걸 알아보려는 경시대회가 군 내에서 있었는데 그의 반은 거기서도 1등을 먹었다. 교감이 되고 교장이 된 것은 전두환, 노태우 정권을 거치면서였는데 그의 교장 시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 사진이 가장 높은 정면에 으리으리하게 걸렸다. 그건 시골 학교라서가 아니라 장관실이라 해도 아마 사정은 비슷했을 것이다. 문제는 갈등 없는 추종이었다. 마치 주인이 바뀐 노예처럼 주인의 이름이나 인품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다. 주인이라는 게 중요할 뿐이었다.
사진이 바뀌고 나면 그의 표정과 말투도 사진을 닮아 달라졌다. 조에 설 때마다 늘어놓는 장광선의 내용도 물론 그 최고 권력자의 어록에서 따왔을 것이다. 그가 만일 출세지향적인 권력의 측근자였다면 그런 언동을 이해 못할 것도 없었다. 아라스키는 교육공무원의 소심증이었다고 해도 아내에게만이라도 그걸 더럽고 치사하게 여기면서 참아내기 어려워하는 기색을 보였다면 그녀도 어떡하든 위로해주지 않고는 못 베겼을 것이다.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가부장의 고독한 책무는 어쩌면 정의감 이상으로 비장해 보일 수도 있는 일이었다. 남편은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이었다. 위로가 필요 없는 인간처럼 참을 수 없는 인격이 또 있을까? 그의 체제 수능은 강요된 것도 의도적인 것도 아닌 체질적인 거였다. 그의 매력 없음의 본질 같은 거였다. 그와 다시 합친다는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생각하기가 싫어서였다. 네, 아내의 눈에 비친 남편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우리 김 PD도 국민교육원장 다 외우셨나요? 근데 저희는 그런 세대가 아닙니다, 교수님. 아, 그렇습니까? 예. 아, 정말 다르군요. 열심히 외우던 어른들은 많이 봤습니다. 어른들이라기보다는 선배 세대겠군요. 네, 우리 세대는 국민교육원장이나 국계대학 맹세는 뭐 필수였습니다. 이걸 외우지 않으면은 회초리 맞는 건 기본이었고요. 경시대도 하고 누가 더 멋지게 잘 외우는지 시합도 하고 경쟁도 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자면은 이번에 우리의 그 혁명의 시간들이 제대로 이어진다면 이 박정희 신화를 그야말로 저 역사 속으로 내보내야 할 텐데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 남편이 국민학교 교사를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멋대가리라는 게 전혀 없고 그냥 노예처럼 독재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했다는 거죠. 그 아내에게 얼마나 이 보잘것없이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이 남편은 가족을 책임진다는 이유로 한마디 큰소리 한 번 치지 못하고 아주 비굴하게 살아왔다는 거죠. 예. 이런 사정도 모를 바는 아닌데 이렇게 공무원들을 그야말로 영혼 없는 기계처럼 만들어 놓는 이 권력이라는 것도 참 문제긴 하겠습니다만은 공무원이라는 이름으로 권력에 아무런 소리도 못하고 순응해 온 것이 또 사실이다 보면 참 그게 어떻게 봐야 할지 아찔해지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부가 이제 노년에 접어들어서 살아갑니다. 남편은 연금을 받겠죠. 그리고 자식들은 하나 둘 결혼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안사돈들끼리의 자식을 둘러싼 경쟁, 보이지 않는 싸움이 대단한데요. 이게 박완 선생의 매력입니다. 그 내면의 심리들을 정말 잘 그려냅니다. 보이지 않게 자식을 둘러싸고 내 자식이 잘났다는 둥, 네 자식이 잘났다는 둥 서로 다투는 모습이 정말 리얼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건 뭐 각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 세월이 가고 노년에 접어든 부부의 내면 풍경이 얼마나 쓸쓸한가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살아온 남편을 두고 이제 아들 졸업식에서 빠져나와서 둘이 이제 우리도 한번 멋지게 한번 가서 하룻밤 보내봅시다 하고 호텔에 가요. 이 노부부가 아주 멋쩍은 행동을 합니다. 예. 이 남편이라고는 정말 멋대가리가 없어요. 뭐 어쩌겠습니까? 근데 이 남편이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가족이 무엇인지 왜 함께 이런 긴 세월을 살아야 하는지 이 쓸쓸한 남편의 모습을 보는 이 아내의 시선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욕실에서 나오는 남편을 보다가 그녀는 애구머니 소리를 지를 뻔하게 놀라면서 얼굴을 돌렸다. 팬티만 입은 남편의 하체가 보기 흉했다. 넓적다리에 약간 남은 살은 물주머니처럼 축 처져 있고 툭 붉어진 무릎 아래 털이 듬성듬성한 정강이는 몽둥이처럼 깡말라 보였다. 순간적으로 닭살이 돋을 것처럼 혐오스러웠다. 징그러운 것하고는 달랐다. 징그럽다는 느낌에는 그래도 약간의 용기가 있게 마련인데 이건 군더더기 없는 혐오 그 자체였다. 살을 대고 산 적이 있는 부부 사이에 그럴 수는 없는 일이었다. 같이 살 때도 살가운 부부는 아니었다. 남편은 그때도 여름이면 집에 들어와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길 잘했다. 이 다음에는 며느리 얻어도 당신 때문에 같이 살긴 틀렸다고 남편의 그런 버릇을 걱정한 적은 있어도 보기 싫다는 느낌은 없었다. 그렇다고 매력 있어 한 것은 아니고 그냥 집에 있는 구닥다리 장롱이나
책상, 밥상 보듯 있을 게 있을 자리에 있을 때 아무런 느낌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냥 무심했다. 네, 이런 부부가 함께 오래 살다 보면 이렇게 되는 모양입니다. 늙은 남편의 벗은 몸을 보는 거죠. 거기서 오는 환멸과도 같은 아찔한 감정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월이 가면서 알 것 모를 것 다 아는 이런 노년에 들어서 뭐 부부라고 무슨 각별한 게 있을까마는 그래도 뭔가 아찔하고 애처로운 건 있었겠죠.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남편이 잠자리에 든 모양이에요. 그걸 지켜보는 아내의 마음을 그린 마지막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잠들기에 충분한 시간을 흐르는 강물을 망연히 바라보는 것으로 보내다가 방으로 되돌아왔다. 방 안은 강바람 부는 강변보다 더 시원하고 남편은 침대 덮개도 안 걷어내고 그 위에서 헐렁하게 낡아 빠진 팬티만 입은 채 코를 골고 있었다. 보기 싫은 것은 둘째치고 감기가 들 것 같아 덮어주려고 꽃무늬 덮개 자락을 들추다 말고 어쩔 수 없이 벗은 하체를 가까이 보게 되었다. 목이 물린 자국이 시뻘겋게 한창 약이 오른 것도 있고 무르스름 가라앉은 것도 있고 무수했다. 이 말라빠진 정강이에서 피를 빨다니 아무리 민물이라도 어떻게 그렇게 잔혹할 수가 있을까? 도대체 어떻게 하고 살기에 제 몸을 저렇게 만들었을까? 때가 낀 손톱과 함께 지나치게 초라하고 고달픈 살림살이가 눈에 선했다. 그렇게까지 안 살아도 될 만한 연금을 받고 있는 남편이었다. 스스로 원해서 가부장의 고단한 의무에 마냥 얽매여 있으려는 남편에 대한 연민이 목구멍으로 뜨겁게 치받쳤다. 그녀는 세월의 때가 낀 고가구를 어루만지듯이 남편 정강이의 목이 물린 자국을 가만 어루만지기 시작했다. 네, 이렇게 끝납니다. 남편의 참 초라한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 아내의 신경이, 쓸쓸한 신경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남편은 연금을 받으면서 그냥저냥 살만도 한데 시집장가 간 아들, 딸을 생각하면서 돈을 모아서 악착같이 보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내는 그만하고 아들, 딸들이 잘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이나 잘 살라고 얘기하지만 남편은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가장이라는 무게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남편의 내면이 아내의 눈을 통해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뭐 그랬기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이렇게 살아왔겠죠. 공무원으로 살면서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질문도 던지지 못하고 자신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지도 못하고 오로지 자식을 위해서만 살아온 이 남편의 쓸쓸한 뒷모습을 여실하게 그려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년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십시오. 이 세월이 가면서 한 해 한 해가 가는 게 섬뜩하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이제 자식들 다 크고 난 다음에 쓸쓸하게 남은 이 노부부의 모습이 남의 일 같지가 않아서 이 소설이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에게 감정이입이 되십니까, 교수님? 네, 많이. 바가지를 많이 긁히시는 모양이군요. 뭐 그렇지는 않은데 좀 참 멋대가리가 없고요. 그냥 방에 틀에 박혀서 책 보는 집밖에 못하고 이러니까 많이 미안하고 그렇죠. 함께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많이 미안하죠. 김PD도 그렇다 그러는데 많이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가끔씩 제 스스로가 좀 애잔해지고 그럴 때가 없지는 않습니다. 뭐 50대 중후반 이제 후반으로 훌쩍 접어들게 되는데 이 나이에 들면은 그런 관계에 대해서도 조금은 좀 깊이 생각하게 되는 모양입니다. 그게 또 가장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보일 때, 아, 저게 다른 사람의 얘기만은 아니지 하는 생각이 울컥 밀려올 때가 있어요. 예. 박완서 선생님의 글에는 이제 항상 한국 전쟁의 자취가 뭐 아주 선명하게 나는 책도 있고요. 그림자같이 이렇게 존재감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고 말이죠. 교수님 보시기에 박완서 선생의 전쟁 문학 중에 백미는 무엇인지 뭐 갑자기 뜬금없이 여쭤봐서 죄송합니다만은 그게 궁금해졌습니다. 아닙니다. 아무래도 박완서 선생님 경기도 개풍에서 태어나셨거든요. 이북이죠. 예. 그러니까 월남에서 서울 생활을 시작하는데 자서전적인 소설들이 참 좋습니다. 그 많던 시간은 누가 다 먹었을까 하고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을까도 참 좋은데 전쟁이라면 아무래도 이 목마른 계절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리고 목마른 계절을 비롯해서 정말 중요한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한국전쟁과 이 시기에 관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엄마하고 오빠의 관계를 그리고 있는 작품들입니다. 엄마의 말뚝도 그렇고 이건 연작 중편인데 박완서 선생님 작품은 어떤 작품을 읽어도 후회는 없을 겁니다. 특히 여성의 입장에서 쓴 작품이나 특히 그런데 전쟁을 남성의 입장에서 그린 게 아니고 여성의 입장에서 그린다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생각만큼. 예. 네. 우리 박완서 선생의 글쓰기의 출발이 여러 갈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우리 박수근 화백 아시죠? 예. 아주 희미하게 남옥과 그 여인들의 모습들을 그린 일련의 작품들이 있습니다. 예. 박수근 선생하고 각별한 사이였다고 하는데 두 분이 그걸 하나의 그 소설로 옮긴 게 아닌가 싶어요. 남옥도 그래서 좋고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남자들은 다 전쟁터에 끌려가 죽고 여성들이 다 살림을 도맡아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다 삐쩍 마른 나뭇가지 아래 아이를 등에 업고 또 아이를 손을 잡고 머리에는 짐을 잔뜩 이고 가는 그 여성의 모습이 박완서 소설에서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예. 여성의 눈으로 그린 전쟁 작품들, 일련의 작품들 쭉 보시면 아주 흥미로울 겁니다. 그러니까 다 정리하자면 자전적인 작품들, 그 많던 싱하는 누가 다 먹었을까부터 시작해서 목마른 계절, 그다음에 엄마의 말뚝 등등 일련의 작품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70년대 80년 초까지는 전쟁을 배경으로 소설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 그 이후에 이제 90년대 접어들어서는 노년에 관한 소설들도 아주 웅숭 깊은 작품들이 많아요. 올해 박완서 선생님 전집 한 권 사셔서 읽어도 후회는 없을 줄 압니다. 예. 그리고 이 작품 여성들이 읽어도 좋지만 남성들이 읽어도 참 좋습니다. 여성의 시선에 비친 남성의 모습이 어떠한지 또는 여성들이 그리고 있는 여성의 삶은 어떠한지 정말 생생하게 아주 구성진 입담과 함께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완서 선생의 책으로 2018년에 첫 테이프를 끊으셨습니다. 올해도 좋은 이야기, 또 좋은 감동, 또 선사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올해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에는 더욱더 많은 일만 있기 바랍니다. 그래야 또 우리 정치적 상황도 많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는 좌절의 시간을 이겨냈습니다.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추운 겨울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냈습니다. 새싹당 콩차, 우리 같이 한잔 하시죠. 고마운 분들에게 참 좋은 선물 새싹당 콩차. 전창걸몰닷컴에서 티백2+1 행사 진행 중입니다.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엄마, 이따가 독서실 갔다 올게. 현미 쌀국수 해줘. 여보, 우리 남도 여행 갔을 때 먹었던 나주곰탕 생각난다. 알았어. 내가 남도 먹거리 쇼핑몰에서 한 방에 해결하지. 남도 먹거리 쇼핑몰의 국민건강 프로젝트.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남도 먹거리의 특판 4종 세트를 만나보세요.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시거나 주문 전화 1544-1669 1544-1669로 전화주세요. 엄마, 이거 뭐야? 된장찌개 너무 맛있다. 아, 그거 저번에 멸치 맛있다 그랬지? 바보 멸치에서 국물팩이 새로 나왔다기에 그걸로 국물을 내봤지. 솜씨 좋은 엄마가 센스까지 있으시네. 100% 국내산 천연 재료로 만든 바보 국물팩. 바보 저염 멸치와 새우 중 가장 맛있는 중화새우를 넣어 단맛과 깊은 맛이 깔끔하게 우러납니다. 무염 바보 멸치와 바보 국물팩은 포털에서 바보 멸치를 검색하시거나 02-587-3599로 전화주세요.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이제 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교수님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그 새해 첫날 세배 받으셨습니까? 네, 대단히 미안한데 저에게는 이 신정은 그다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설날을 쇠서 네. 신정은 서양식 명절이라는 생각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정이 돼야 제대로 된 설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세배도 그때 하고요. 근데 우리는 오랫동안 뭐 설날을, 그러니까 구정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날로 보내왔죠. 예. 식민지 시대에 일본이 신정을 우리에게 강요하면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리고 박정희 시대 때도 신정을 쇠라고 윽박지르듯이 강요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도 끈질기게 아직도 살아남아서 설을 세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구정이 전두환 정권 들어설 때까지도 휴일이 아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거의 강압적으로 전통적인 명절을 없애려고 했었죠. 그러다가 이 민중들의 정서가 아무래도 이 설날에 가 있으니까 지금은 다시 구정으로 옮겨온 것 같죠. 큰 흐름은. 물론 뭐 신정 세는 사람들도 많을 줄 압니다만은 명절도 많이 바뀌긴 했지만 설날 풍경도 옛날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기록을 보니까 말이죠. 1984년까지 이른바 구정, 설날은 쉴 수 없다.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마 그게 맞을 겁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1985년 음력 1월 1일을 민속의 날이라는 이상한 이름의 공휴일로 지정을 했었고요. 이마저도 아주 쉽지 않은 그런 과정들이었다고 하는데, 역시 권력의 힘이 민중의 풍습을 누를 수 없었다. 그런 결론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건 얘기하면 긴데 아주 중요합니다. 민중들의 삶의 감각들이 다 깃들여 있는 이 명절들을 국가 명절로 다 바꾸치게 한다는 건 대단히 폭력적이기도 하죠. 예. 농경 사회의 삶을 우리가 지속해 갈 수는 없지만은 그럼에도 그 숨결들은 간직할 수 있을 텐데 다 그걸 쳐내버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명절들을 재편했습니다. 이른바 기념일들로 다 재편을 했죠. 해서 좀 구닥다리 같은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아직도 이 농경사회적 감각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5월 단오나 6월 유두나 7월 칠석이나 뭐 한가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게 아직도 저에게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근데 동지가 언제냐고 묻는데 우리 아들이 대답을 못해요. 동지가 해가 제일 짧은 날이라는 건 아는데 12월 21일, 22일 요 무렵이라는 건 잘 모릅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삶의 감각이 많이 달라졌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지만 한국의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동지가?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뭐 서양화가 다 나쁜 건 아니지만은 너무나 이 서구식으로 치닫는 게 영 그 마뜩치 않을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십니까? 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우리 1977년에 나온 한수산의 부초란 장편 소설을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라져가는 것들을 위한 비가 뭐 이렇게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김 PD 혹시 서커스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럼요. 동춘 서커스단, 뭐 한국을 대표하는 서커스단 아니었습니까? 아, 그래요? 이 천막 쳐놓고 공연하는 거 본 적 있으시다고? 그럼요. 아, 그렇군요. 아니, 한참 젊은 세대라는 잘 모를 줄 알았는데. 그쪽에 뭐 소득 수준이 높은 동네가 아니어서 동춘 서커스단이 많이 왔었어요.
아, 그랬군요. 고계단의 그 공연을 보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민중들의 삶의 애환이 깃들인 사연들을 아마 조금은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전통 연희의 일종인 이런 그 고계단들도 다 사라져버리죠. 그 슬픔들을 정말 눈부시게 아름답게 그려놓은 소설이 바로 부초입니다. 예. 이 부초는 여기저기 떠다니는 잡초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고계단 단원들의 불행한 운명을 상징하는 제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참 아름다운 소설이에요. 이 한수산 선생은 뭐 감성의 언어로 아주 유명하고요. 그리고 정지의 미학이라고 얘기하는데 뭔가를 가만히 살펴보면서 그 의미들을 읽어내는 그런 글을 참 잘 씁니다. 최근에는 군함도로 유명해졌는데 70, 80년대에는 이런 감성적인 언어로 이 정지의 미학을 추구해 나갔던 그런 훌륭한 작가입니다. 물론 대중작가로 많이 알려져 있긴 한데 예. 대중작가이면서도 아주 문학성이 높은 뛰어난 작품들도 많이 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부초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말 그대로 유랑극단의 인생을 펼쳐 보여주는데요. 산업화 과정에서 철저하게 소외된 삶들이 이 모여든 곳이 바로 공마단, 1월 공마단입니다. 여기 정착 불가능한 사람들이죠.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천막을 치고 공연을 합니다. 그때마다 뭐 서러움들은 서러움대로 다 당하겠죠. 근데 제가 이 소설을 읽으면서 주목하는 게 뭐 사라져가는 것들을 다 부여잡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럼에도 이 기술복제 시대라는 말을 쓰는데요. 독일의 유명한 그 사상가 베냐민이 하는 말인데 영화나 뭐 텔레비전이나 모든 우리의 놀이들 또 문화들이 기술 복제된 상태로 우리에게 와닿지 않습니까? 음악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그렇잖아요. 예. 그런 기술 복제 시대의 아우라를 상실한다 그럽니다. 아우라가 원본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한 번밖에 볼 수 없는 것들이죠. 예. 이 원본의 이미지들이 다 사라지고 기술 복제된 것들만 우리가 소비하는데 물론 뭐 필연적이긴 하겠죠. 테크놀로지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그럼에도 이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기억들, 사라지는 언어들, 장소들, 공연들, 뭐 많은 것들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지금도 떠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요즘 우리 시대를 디지털 감옥이라고 하던데 뭐 디지털 감옥이 여러 가지 우리 미디어 환경을 바꾸기도 하지만 우리를 너무나 이 그리움의 능력으로부터 우리를 멀리 떼어놓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이 시간이 가는 길목에서 사라져가는 게 무엇인지 쓸쓸한 게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서커스를 보셨다니까 이 책을 소개해드리기가 훨씬 수월할 것 같네요. 예. 제가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참 문장도 좋고요. 이런 그림을 그려내는 그 솜씨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조금 보겠습니다. 이곳으로 이동하는 사이 명수는 집에 들렀었다. 아이 둘을 데리고 아내 혼자 살고 있는 허곡동 집에는 국민학교 다니는 딸아이가 심었다는 나팔꽃이 가느다란 줄을 따라 창밑을 기어오르고 있었다. 결혼을 하고 1년 여는 호기심도 있었던지 자기를 따라 여관 생활을 하기도 했던 아내였다. 그러나 유랑극단의 방랑이나 고개사의 낭만이라는 것들이 옛날의 잔해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는데 아내는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고속도로가 뚫리고 시골 마을에도 텔레비전 안테나가 솟아오른 시대에 아내의 눈에 비친 낡은 천막 무대는 봄이 와도 움트지 못하는 고사해가는 나무였다. 아내가 본 것은 몰락해가는 연희인의 비애밖에 없었다. 사라져가는 것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의 얼굴이 아니라 뒷모습만을 보았기 때문이다. 마멸돼가는 옛 영화의 환각을 버리지 못한 채 매달려 있는 비천한 목숨들의 분노를 얻어오른 기둥과 펄럭이는 천막에서 볼 수 있었던 아내는 오히려 현명한 여자였다. 네, 명수라는 고계단 단원의 비애를 통해서 사라져가는 것들의 뒷모습만이 아니라 앞모습을 보는 게 얼마나 힘겨운 일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사라져가는 것들을 우리가 경유해 왔고요. 그 경유지들을 우리가 다시 톱파보면서 우리의 삶을 영위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다 시대에 뒤처진 것이라고 해서 내팽개쳐버릴 때 우리가 뭘 기대고 살지. 제가 언젠가 그리움의 능력이라는 말을 썼었는데 그리움의 능력을 다 패대기 쳐버린 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장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1월이 가기 전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의 발달 과정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게 무엇인지 구구절절히 써놨습니다. 라디오부터 시작해서 뭐 영화 그리고 뭐 대규모 그 미디어들 여기에 의해서 서서히 밀려나가는 잡초 같은 사람들의 뒤에 슬픔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예. 이건 이 고개사들의 얘기긴 하지만 70, 80년대를 지나온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들 뒷모습이 아닐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요즘 같은 때에 그 서커스단을 운영한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자본만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 공연이나 연습 때 위험수당 생각 안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 캐나다 서커스를 본 적이 있는데 예. 대단한 종합 예술로 승화시켜 놨어요. 예. 우리는 이런 전통 연희들을 왜 이렇게 다 남몰라라 해버리는지 그냥 몇몇 그 명인들만 남겨놓은 채 대중들의 시선에서는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예. 참 저는 아쉽고 아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를 기획하고 문화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이거야말로 저는 정말 한국적인 문화적 자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예.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심란한 공연을 마치고 나온 하명이라는 단원이 얘기하는 구절 잠깐 보겠습니다. 예. 그럭저럭 저녁 공연이 끝나고 나자 단원들은 일찍 자리에 누웠다. 저녁도 먹지 않고 널브러졌던 하명은 석이네가 말아다 주는 국수 한 그릇을 얻어먹고야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쌓고 앉아 있었다. 분장실에 쭈그리고 앉았던 하명은 밤이 깊어서 천막 밖으로 걸어 나왔다. 비가 갠 하늘에는 별이 흩뿌려져 있었고 밤바람이 부드럽게 피부를 감싸왔다. 밖으로 나온 하명은 천천히 걸었다. 허옇게 달빛이 깔린 길을 걸어 주택가를 돌아 나왔다. 멀리 비행장에서 비치는 서치라이트가 일정한 간격으로 하늘을 핥고 지나간다. 한참을 걷다가 천막 쪽을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어둠뿐이었다. 캄캄한 어둠의 늪을 저어 날아가는 한때의 철새들. 우리는 그렇게 살았다. 저 어둠은 뭘까? 뜯었다 헐었다 하며 보내는 하루하루가 고여서 저 늪이 되는 걸까? 아침이면 지친 날개를 퍼득이며 찾아와 있는 곳. 저 어둠이 세월이란 말인가? 네, 참 아름다운 문장이죠. 대단히 쓸쓸하고 아픈 장면인데도 이렇게 아름답게 씁니다. 그래서 슬퍼서 아름다운 비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 아까운 구절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앞에서 그 매스미디어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었는데 이 제목 부초가 어떤 의미인지 이 구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좀 보겠습니다. 고속도로가 뚫리고 시골 마을마다 텔레비전 안테나가 솟아오른 시대에서 낡은 천막극장 무대에 손님이 모일 리 없었다. 삶의 현장에서 밀려난 사람들, 어두운 출생의 너울을 쓰고 뿌리내릴 땅이 없이 자라온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상처를 감싸고 살아가는 그 생활에는 몰락해 가는 연희인의 비애만이 있었던 건 아니다. 비천한 목숨들의 분노도 있었다. 스스로 원해서 들어오기보다는 어두운 운명의 자식으로 태어나 이곳저곳을 헤매다가 겨우 서커스에 들어와 발을 붙이고 사는 고개사들의 버림받은 삶. 불행한 사람들끼리 상처를 쓰다듬어 주듯 살아가는 단원들. 그래, 어쩌면 모든 것은 고개사들의 인생 속에 묻혀 있는지도 모른다. 구덩이를 파 말뚝을 박고 장대를 새끼로 묶으며 싸구려 소주에 취해서 천막을 올리고 오늘 하루 살면 내일은 또 내일의 것으로 맡겨버리고 잠드는 그 비천함 속에 유랑 연예인의 한 가닥 진실은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 불행한 운명의 밭에서 자란 한 포기 잡초이기에 화려한 꽃은 없지만 결코 쓰러지지 않고 끈질기게 살아내긴 했던 것을. 네, 가장 빛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 불행한 운명의 밭에서 자란 한 포기 잡초이기에 화려한 꽃은 없지만 결코 쓰러지지 않고 끈질기게 살아내긴 했던 것들. 이게 부초겠죠. 예. 이게 민중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떠돌이라고 얘기하지만 불행한 운명을 끌어안고 함께 쓰다듬어 주면서 살아온 삶의 풍경들이 이 고개단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예. 이런 삶들 읽다 보면은 지금도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은 이렇게 자신의 쓸쓸함들을 혼자 고독하게
간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예. 이 부초라는 소설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무대는 어디인지, 이 무대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종종 인생을 연극에 비유하기도 하고 또 곡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은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떤 무대에서 공연되고 있는 것인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에 이 덕보와 나누는 얘기 조금 마무리 삼아 읽어보겠습니다. 예. 난 우리만 무대 위에 있고 남들은 다 구경꾼이라고 생각했던 거지. 그래서 외로웠던 거야. 그건 잘못이야. 그게 아니야. 갈보가 구경 오면 그게 구경꾼이지만 우리가 갈보집에 가면 그땐 우리가 구경꾼이잖아. 난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아. 사람들이 단 저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살아간다는 거야. 못난 놈도 제 딴에는 자기가 가진 거 남김없이 다 털어서 살고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 그래, 이 세상 바닥도 서커스 바닥이나 똑같아. 손님이 따로 없다 뿐이지 분바르고 옷 갈아입고 제주 피며 살기는 마찬가지란 생각이야. 어디로 가게 될지 아직은 정처가 없다만. 하명은 햇빛 속에서 가만히 눈을 돌려 칠룡을 바라보았다. 이 칠룡이 난쟁이입니다. 그러곤 천천히 덕보와 연희에게로 눈길을 옮겨갔다. 어디에 가 있든 내가 디디고 있는 땅이 무대가 아니겠어? 하늘이 천막이지. 시퍼렇게 살아있는 목숨 가지고 어디든 발을 붙여 볼란다. 어느 동네든 실수해서 떨어지고 죽고 다치기는 매 일반일 테니까. 네, 이렇게 끝납니다. 천막이 다 불타버리고 단원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하명이 몇몇 단원들에게 남기는 말입니다. 어디에 가 있든 내가 디디고 있는 땅이 무대가 아니겠냐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늘이 천막이고 시퍼렇게 살아있는 목숨 가지고 어디서든 발을 붙여볼란다라는 하명의 말이 아주 긴 여운을 끌고 이 소설의 마무리 함께 읽기 전에 쟁쟁합니다. 손이 떨려 마술도 하지 못하는 윤재, 어렸을 때부터 공마단에서 잔뼈가 굵은 주인공 하명, 마음씨 착한 난장이 칠룡이, 장마 때면 옛 남자를 기다리는 석이 엄마, 사랑하는 사람을 뒤로하고 밤무대를 향하는 지혜. 아, 참, 이 주인공들, 어느 누구를 조연이라고 말할 수 없는 부초에서의 캐릭터들을 생각하면은 이게 뭐 각기 다른 사람들이지만 하나의 캐릭터로 집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별한 영웅적인 주인공이 있는 게 아니고요. 다 우리의 부초 같은 정말 어려운 삶을 함께 영위해온 사람들이 다 주인공입니다. 네, 단장 이름이 준표예요. 준표. 우리 김필 준표는 말씀 안 하시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단장은. 뭐 준표도 본인을 특수저라고 얘기하니 뭐 크게 괴리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우리 쌀쌀한 날씨인데 한수산 선생의 부초 읽으시면서 슬프게 아름다운 게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잃고 온 건 무엇인지, 그리고 아슬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기억해야 되는지 한번 이리저리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수산 선생이 저하고 동양이네요. 강원도 춘천. 네, 맞습니다. 춘천에서 학교를 나오셨습니다. 또 전두환 때는 고문도 당하시고. 네, 그 필화 사건이 있었죠. 아주 유명한 필화 사건이었는데요. 예. 이 욕망의 거리라는 뭐랄까요? 요즘으로 얘기하자면은 좀 야한 소설을 썼던 거죠. 그러니까 호스티스 소설 이런 거죠. 사실 7, 80년대는 호스티스 소설이 7, 80년대 산업화의 상황 속에서 한국 사회가 얼마나 거칠게 변화하는지를 잘 보여줬었습니다. 문학사의 한 큰 변곡점을 이루죠. 뭐 영자의 전성시대 이런 소설 다 아실 겁니다. 예. 많은 작가들이 있었는데 한수산도 욕망의 거리라는 작품 때문에 1981년에 필화 사건에 걸려서 고문당하곤 합니다. 네, 저항적 문학가니까 이제 음란하다 이런 빌미로 해가지고 고초를 겪게 만든 거죠, 아무래도. 네, 뭐 특별하게 리얼리스트로서 저항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른바 정화하겠다, 건전하겠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뭐 걔들이 좋아하는 말들입니다. 예, 근데 이 문학 작품들은 대중소설이든 뭐든 우리가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 시대 풍속도를 정확하게 우리가 그릴 수가 있고요. 이 권력이 어떻게 무차별적으로 모든 걸 압살하는지를 정말 안테나를 세우고서 읽어내는 사람들이 작가들 아니겠습니까? 그중에 탁월한 사람이 한수산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서태 교수님 오늘 좋은 작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정치 시대를 여는 민중당
민중의 직접 정치를 실현하는 민중당 광장의 주인에서 정치의 주인으로 민중당 민중이 행복한 나라 민중당 안녕하십니까. 민중당 상임공동대표 김창환입니다. MB고속과 적폐청산 민중당이 앞장서겠습니다. 민중당.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 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별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유산균 사랑 2종류를 사시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 객값만 받는 이벤트를 12월 31일까지 실시합니다. 내 몸에 맞는 유산균 찾기 프로젝트. 수량 소진 시 이벤트가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빨리 서두르세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섭취하는 유산균과의 이별 선언. 미궁 유산균 사랑. 너를 위한 헌정 유산균, 나를 위한 적중 유산균. 유산균 사랑 4종 출시. 이제 수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과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주역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죠? 네, 오늘은 한문 선생 신용 좀 내볼까 합니다.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역경이라는 또 다른 이름도 있고요. 이게 뭐 예언서로도 이제 이해가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역이라고도 불리고 역경이라고도 불리고 주역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역전이라고도 합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예언서 또는 점서로 잘 알려져 있죠. 점을 치는 사람들이 많이 참고한다고 하는데,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제 눈에는 세계적인 사상서, 철학책으로 보입니다. 하나하나가 대단히 시적인 언어로 표현되어 있고요. 음축도가 아주 높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를 머금고 있습니다. 역경 또는 주역이라는 책은 5,000년 전에 문자가 널리 사용되지 않을 때 보키시라는 전설적인 인물이 있는데, 중국에 이 전설적인 인물들이 만든 괴에 대한 설명이라고 해요. 특히 이제 64괴에 대한 설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64괴에 대한 설명들이 쭉 있는데, 이 주역이 조금 어렵긴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좋은 번역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참고한 것은 가장 최근에 번역된 심의용 선생이 번역한 주역입니다. 글 항아리라는 출판사에 나온 책인데, 이뿐만 아니고 대산 선생의 주역 강의나 다른 여러 좋은 그 해설서들, 강의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이 주역의 한 구절 한 구절 읽으시면서 우리의 삶의 의미, 자연과 인간의 관계, 우주 속의 인간의 위치 등등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 책을 골랐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제가 이 책을 고르게 된 이유는 다른 책을 읽고 있다가 혁명이란 말의 어원이 무엇인가를 설명한 부분을 봤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말들의 어원이 동양의 고전인 경우가 많은데요. 예. 특히 이 혁명이란 말의 출발이 바로 주역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일본의 학자들이, 근대 메이지 시기에 일본의 학자들이 서양의 언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민을 하는데요. 서양에서 레볼루션이라는 단어가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이 말을 뭘로 번역할지 고민하다가 주역을 참조해서 혁명이라고 번역합니다. 그 다른 사례도 많이 있는데 문명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civilization이라고 하는 그 문명이라는 단어도 주역에 등장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인문학 할 때 이 인문이란 말도 주역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주역에 나오는 말을 참조해서 우리가 쓰는 현대에 쓰는 말들로 다시 갈고 닦은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주역 58번째 궤, 이 태궤라고 하는데요. 기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쁨이라는 태궤 중에서 태리 쪽에 혁명을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 사회 올해 최대 과제인 촛불혁명의 완성이 왜 미완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한문을 읽을 때 좀 따라해야 되는데 김 PD가 따라 할 수 있을지 따라하겠습니다. 예. 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오래전에 한문을 공부할 때는 다 소리내 읽으면서 배웠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예. 네, 이렇게 소리로 응원을 하는 게 뜻을 정확히 모른다 하더라도 그게 먼저 기억에 와 닿는다고 해요. 예. 그러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김 PD 얼마나 잘하는지. 천지, 혁이, 사시, 성하며. 천지, 혁이, 사시성하며. 탕무, 혁명하야. 탕무, 혁명하야. 순호, 천이, 응호인하니. 순호, 천이, 응호인하니. 혁지시, 대의 제라. 혁지 시대의 제라. 잘하셨습니다. 이 글자를 보면서 직접 얘기하는데 조금 어렵더라도 그냥 읽는 부분은 넘어가시고요. 예. 제가 설명하는 것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이렇습니다. 천지, 혁이, 사시, 성하며 이랬는데요. 예. 하늘과 땅은 혁, 이 혁자가 혁명할 때 혁자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이 혁자가 가죽 혁자인데 옛날 그 사전들을 보면은 이 혁자의 의미는 오래된 가죽들을 새 가죽으로 바꾼다. 서양 속담 보면은 새 술은 새 부대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 서양에서나 이 유목민들이 술자루나 부대들을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었잖아요. 예. 통째로. 동양에서도 그런 전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혁은 그래서 이 오래된 가죽을 새 가죽으로 바꾼다는 뜻입니다. 예. 천지는 혁이 사시. 바뀌고 바뀌어서 내 계절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네, 하늘과 땅이 바뀌고 바뀌어서 내 계절을 이룬다 이런 뜻입니다. 예. 천지, 혁이, 사시성. 예. 이게 하늘, 천, 따지, 그리고 혁명할 때 혁, 그리고 사시성. 넷사에다가 시간할 때 시, 이룰성 해가지고 천지, 혁이, 사시성. 네. 천지가 바뀌어서 내 계절을 이루며. 그래서 이 천지란 우주이기도 하겠죠. 우주 질서이기도 하겠죠. 예. 하늘과 땅이 바뀌어서 내 계절을 이루는 것. 그러니까 자연의 질서입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질서로 넘어옵니다. 탕무혁명이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 탕무는 이 탕왕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네. 중국 고대의 국가의 은나라 또는 상나라라고 부르죠. 이 은나라를 건국한 왕입니다. 탕왕. 네, 성군으로 알려져 있죠. 탕왕. 이 탕은 또 안성탕면 할 때 탕이네요. 아이고. 어떻게 또 그쪽으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뭐 보신탕 할 때 네. 탕이죠. 목욕탕 탕자입니다. 이름이 어떻게 탕왕인지 모르겠어요. 예. 네, 모든 걸 끓인다는 의미인 모양이죠. 예. 네, 중국 고대 국가인 은나라 또는 상나라를 건국한 성군으로 알려져 있는 탕왕이고요. 예. 네, 무왕은 무자는 무예할 때 무자인데 주나라를 세우는 왕입니다. 예, 무는 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무기도 하네요. 네, 그렇기도 합니다. 예. 무왕의 혁명은 예. 네, 그러니까 탕왕과 무왕의 혁명입니다. 탕무혁명. 예. 여기서 혁명이란 말이 딱 나오죠. 예. 그러니까 명을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명이라 운명할 때 명이기도 한데. 네. 중국의 왕을 황제라고 하잖아요. 예. 또는 천자라고도 하고 하늘의 명령을 받은 자인데 하늘의 명, 이 명을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탕왕과 무왕이 혁명했다 이 말이죠. 일단은 예. 혁명을 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것은 바로 순호천, 하늘을 따르는 것이고 그리고 응호인, 사람들에게 호응한 것이니 순호천이 응호인 이랬습니다. 예. 하늘의 뜻에 순응하면서 동시에
사람들의 의지에 뜻에 따른 것이니 이 말입니다. 예. 다시 한번 좀 뜻을 풀어보면 하늘과 땅이 바뀌어 네 계절을 이루듯이 상나라의 탕왕과 주나라의 무왕의 혁명은 하늘의 뜻을 따라 사람들의 요청에 응한 것이다. 네, 맞습니다. 것이니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있는데 예. 혁지시 대의제라 했습니다. 다 빼고 그냥 간단하게 읽으면은 예. 바뀌는 시절, 그러니까 혁명의 계절은 정말로 중요하고 크구나 이런 뜻입니다. 혁지시 대의제라, 그러니까 세상이 바뀔 때는 정말로 중요하구나, 정말로 크구나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 계절이 바뀌는 것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자연 속에서 인간의 삶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나라가 나라답지 않을 때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탕왕이 그랬고 무왕이 그랬듯이 그 혁명을 통해서 하늘의 뜻을 쫓고 따르고 그리고 사람들의 요청에 부응하는 것, 그것이 혁명이라 할진데 그 시절은, 그 계절은 정말 중요하다. 이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멋있죠. 아, 그렇습니다. 네, 이 주역을 하나하나 뒤지다 보면 정말 멋진 시와 같은 구절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철학도 있지만은 대단히 시적 상상력이 아주 풍부하고요. 그리고 자연과 인간의 관계, 우주와 인간의 관계에 대한 이 고대인들의 통찰을 정말 여실하게 맛볼 수가 있습니다. 금방 읽어드린 구절이 나온 곳은 태괴 중에서 58번째 괴, 그중에 택화혁이라고 그러는데 연못 속의 불, 이란 뜻입니다. 물과 불은 잘 어울리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연못 속의 불이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 물을 몰아내고 불이 불과 어떻게 호응할 것이 문제긴 할 텐데 예. 물이 불로 바뀌는 것과 같은 이 변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물에서 불로 바뀌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마치 여자가 남자가 되고 남자가 여자가 되는 듯한 그런 변화. 네, 그런 놀라운 변화라는 것이죠. 예. 지금 이게 5,000년도 더 지난 시점에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혁명의 개념입니다. 예. 이건 하늘의 질서와 땅의 질서가 호응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 혁명의 계절은 정말 중요하고도 소중하다는 것이죠. 이 역경 또는 주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역자가 끊임없는 변화, 쉬울 이자이기도 하지만 변화, 바뀔 역자이기도 하다 그랬잖아요. 예. 끝없이 변화하는 게 자연의 원리이자 인간의 삶이라 한다면은 이 변화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하겠죠. 예. 그래서 이 촛불혁명이 촉발한 우리 세계사적 과제로서 한국의 변화는 그야말로 중차대한 시점에 놓여 있는 게 바로 올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30년 만에 개헌도 제대로 된 개헌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정치적 구조혁명뿐만 아니고 사회혁명이나 이런 일상혁명까지 지속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촛불혁명이 단순한 정치혁명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사회적, 정치적, 또 생활상의 혁명까지도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세상을 바꾸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바로 주역에서 얘기하는, 주역에서 우리 먼 후손에게 얘기해주는 혁명의 의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혁명이라고 하면 프랑스 혁명을 생각하기 쉽고요. 그리고 유혈 혁명을 떠올리기가 쉽잖아요. 예. 그리고 러시아 혁명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혁명과는 정말 근본적으로 질이 다른 그런 그 성격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해서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이게 미완의 혁명이 아니고 제대로 우리가 완수한다면은 어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세계사의 교과서에서 이 한국의 혁명을 참조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 주역의 다른 부분도 좋은 구절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오늘은 이 혁명이란 단어 하나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그렸다는 그 통일을 원하는 그림 가지고 홍준표나 장제원 요따이들이 장난을 하고요. 예. 별별 그 짓들을 다 합니다. 그야말로 혁명에 끊임없이 반하는 세력들이죠. 흔히 얘기하자면 반동의 세력들입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자들이죠. 이 자들에게 혁명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마 끝까지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있게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이런 자들은 이게 뭐 인민위원회니 뭐니 해서 끝없이 그런 중북 좌빨 프레임들을 들고 나오는데 그건 더 이상 맥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건 5,000년 전에 중국 고대인들이 얘기했듯이 또는 이 동양 고대인 또는 우리 조상들이기도 하겠죠. 인류의 소중한 자산에서 얘기하듯이
혁명은 세계사적 요구입니다. 역사적 요구이자 자연 또는 인간의 삶의 변화에 대한 요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저는 천지개벽할 변화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정부가 또 언론이 이것이 진실이야, 정의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곧잘 믿었던 민중들이었지 않습니까? 또 권력이 농간을 비워서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주입하면 또 거기에 맞춰서 차렷 열중샷 하던 때가 있었고요. 그런데 그 모든 부당한 권위로부터 이 국민들이 비로소 해방된 것이 아닌가, 촛불혁명을 통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해방의 과정에 있다고 얘기하는 게 좀 정확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우리 흔히 세계사를 보다 보면은 어떤 역사적 사건은 미완의 혁명으로 끝났다 이런 얘기들을 듣곤 하잖아요. 예. 저는 이번에 우리의 이 혁명의 과정만은 미완의 혁명이라는 말을 꼭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주역에 다시 나오는 그 인문이란 말도 꼭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문이요? 네, 인문학 할 때 인문입니다. 짧게 말씀드리면은 인문의 어원이 여기서 출발하는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관호천문, 그러니까 하늘의 무늬, 천문학 할 때 천문입니다. 하늘의 무늬를 살펴서 이찰시변이라고 합니다. 때가 변하는 것을 살피고, 그리고 관호인문, 사람들의 무늬를 살펴서 이 화성천하, 세상을 제대로 된 방향으로 이루어 나간다. 이런 뜻인데요. 인문학이 바탕이 돼야 됩니다. 이런 이 혁명을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밀고 나가기 위해서는 하늘의 무늬도 읽어야 되고요. 사람의 무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읽어서 우리에게 왜 혁명이 필요한지, 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 필요한지를 줄기차게 물어야 할 줄도 압니다. 해서 저는 혁명의 바탕은 인문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여담입니다만 이 주역을 공부하다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서양의 아주 유명한 라이프니츠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단자론으로 유명하죠. 이 라이프니츠의 철학의 핵심에 바로 이 주역이 있다고 합니다. 이 주역은 오래전에 번역이 됐었는데요. 그런 것도 참조하시면서 우리 태극기의 그 괴만 주역에서 따온 게 아니고 음양 오행만 주역에서 따온 게 아니고 이런 우리의 현실의 문제, 정치적 문제, 경제적 문제, 또 정의의 문제 등등에 대해서 이 주역에서 정말 의미 있는 글들을 많이 읽을 수 있다는 점 생각하시면서 이 책 꼭 뒤져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무슨 소리야? 엄마가 내 엄마가 아니라 내 친구 같아. 너도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을 먹어.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은 체내 흡수가 잘 되는 저분자 PC 콜라겐이거든. 내가 아직도 네 엄마로 보이니? 뉴트리션 닥터스는 약국식품 전문기업입니다. 문의전화 1688-5807 1688-5807. 이준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준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우리가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이제 목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교수님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자, 오늘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황순원의 단편소설 학을 골랐습니다. 아, 황순원 하면은 소나기로 바로 연관 검색어가 뜨는데, 예. 맞습니다. 소나기도 있고, 카인의 후예를 비롯해서 움직이는 성, 일월기, 나무들 비타대서다 등등 훌륭한 작품이 아주 많습니다. 전후를 대표하는 작가 중에 한 사람이죠. 예. 황순원은 평안남도 대동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월남한 작가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호철 선생하고 비슷하죠. 카인의 후예 이후에 많은 작품들을 썼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학을 고른 이유는 뭘 것 같습니까? 우리 김 PD님. 학을 떼어서. 아, 우리 김 PD는 또 세대가 달라서 교과서에서 안 배우셨구나. 아, 예. 소나기만 배웠습니다. 솔직히 죄송합니다. 아, 예, 아이고. 그랬군요. 예. 지금 남북 대화가 본격화할 모양이죠. 예, 예. 참 기다리던 밤이다. 남북 관계를 파탄 지경으로 몰아놨었는데 복원하려는 상황에 접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금방 뉴스를 보니까 김정은이 채널을 가동하라고 했다네요. 예. 그래서 이제 남북 관계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것 같은데, 예, 예. 이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도 세뇌를 받아왔으니까 그랬겠죠. 아, 근데 저는 사실 북한이 뭔가 제안을 하고 화답을 하고 그러면은 분명히 뭔 노림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심지어 우리가 제안해서 북한이 받아도 뭔가 노림수가 있는 것이다. 이러기도 하고. 제가 참 가장 기가 막혀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평화공세라는 표현입니다. 평화공세는 또 무슨 말이야 그게. 네. 그러니까 이 북한이라는 적이 없이는, 그러니까 적대자가 없이는 자신의 존립 근거가 흔들리는 세력이 있어요. 미국의 이른바 매파들이 그렇고요. 예. 일본의 아베를 우두머리로 하는 극우 세력들이 그렇고, 또 남한의 이 극우 세력들도 같은 반열에 올라야겠죠.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그 상대가 있는 이상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든 문제를 풀어가야 할 텐데 언제까지 이런 적대적 공존의 길로 가야 할 것인지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 매듭을 어떻게든 풀어야 할 것인데 오랫동안 이번 그 문재인 정부에서 대화를 요구해 왔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온 형국인데 이 문제를 놓고서도 이른바 자한당을 비롯한 이 정치 세력들은 불안한 탓인지 아니면은 자신들의 목숨줄이, 생명줄이 끊어질 것을 염려한 탓인지 대단한 반격을 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뉴스를 듣고 댓글을 잠깐 보다가 가슴이 턱 막혔어요. 저런 적대감이 아직도 많은 사람은 아니겠지만은 세뇌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물론 이 대화 국면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미리 섣부르게 진단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떻게든 문제를 풀어가긴 해야겠죠. 그래서 이 남북 간의 평화가 정착되고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제 꿈이 기차 타고 백두산 한번 가보는 겁니다. 그리고 기차 타고 신의주 지나서 하얼빈까지 가보는 게 제 꿈입니다. 좀 더 가면은 시베리아 횡단 열차로 바꿔 타고 파리까지 가는 게 제 소원이라면 소원인데 그게 실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제 바람은 그렇습니다. 해서 이 학이라는 짤막한 소설인데요. 황순원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법한데 문학사에서는 이 서정적인 문체로 분단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깊이 있게 통찰을 보여주는 작가로 이름이 높습니다. 이 학이라는 소설의 줄거리를 짧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38 접경의 그 북쪽 마을인데요. 이 북쪽 마을에 성삼이라는 친구와 덕재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삼이는 요즘 말로 얘기하자면은 이제 남한 쪽이고요. 덕재는 북한 쪽이었습니다. 네, 이 덕재라는 친구는 빈농의 자식이에요. 그리고 이 성삼이와는 아주 각별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오랫동안 동무로서 사냥도 하고 함께 놀기도 하고 그랬던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덕재라는 친구가 치안대에 끌려옵니다. 북한 쪽에 농민동맹 부위원장을 지냈다고 해서 잡혀온 것이죠. 그래서 덕재를 호송하는 임무를 성삼이가 맡습니다. 그러면서 이 호송해 가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그리고 있는 짤막한 소설입니다. 제가 이 소설을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분단으로 인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적대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 오랜 세월 동안 남북이 함께 기억을 공유해 왔고요. 함께 삶의 터전들 갖고 왔습니다. 근데 이 이념의 문제 때문에 남북이 갈린 채 70년 넘게 이런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후손들에게도 참 민망한 노릇이죠. 예.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를 푼 하나의 실마리가 이 학에 있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이 학에서 몇 구절 읽어드리면서 얘기를 좀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삼이가 덕재를 호송에 가다가 담뱃불을 댕깁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장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동구 밖을 벗어났다. 성삼이는 연거푸 담배만 피웠다. 담배 맛은 몰랐다. 그래서 연기만 기껏 빨았다 내뿜 꺼냈다. 그러다가 문득 이 덕재 녀석도 담배 생각이 나려니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려서 어른들 몰래 밤 모퉁이에서 호박잎 담배를 나눠 피우던 생각이 났다. 그러나 오늘 이깟놈에게 담배를 권하다니 될 말이냐. 한 번은 어려서 덕재와 같이 혹부리 할아버지네 밤을 훔치러 간 일이 있었다. 성삼이가 나무에 올라갈 차례였다. 벼랑간 혹부리 할아버지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나무에서 미끄러 떨어졌다. 엉덩이에 밤송이가 찔렸다. 그러나 그냥 달렸다. 혹부리 할아버지가 못 따라올 만큼 멀리 가서야 덕재에게 엉덩이를 돌려댔다. 밤가시 빼내는 게 더 따끔거리고 아팠다. 절로 눈물이 찔끔거려졌다. 덕재가 불쑥 자기 밤을 한 줌 꺼내어 성삼이 호주머니에 넣어주었다. 네, 이런 기억인데요. 이렇게 기억을 공유하고 있다는 건 대단히 소중하잖아요. 우리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성삼이와 덕재라는 친구가 형제같이 지냈던 동무가 적이 돼서 하나는 총살을 당하러 자이고 하나는 그를 호송하러 가는 자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는지를 풀어가는 게 우리 독자들의 몫이겠죠. 50년대 소설을 보면은 남북 관계를 다룬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예. 큰 흐름은 우리는 형제이자 한 동포라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싸워야 하는지, 왜 이렇게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이어나가야 했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작가들 사이에서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예외가 아닌데요. 북한의 토지개혁 문제도 있을 테고 남한의 친일 정권 문제도 있을 테고 권력이나 정치적인 문제에서는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크게 봐서는 소련과 미국의 대리전 또는 이 국제적 역학 관계 속에서 보자면 이 식민지 통치 이후에 미국과 일본의 관계 또는 미국의 아시아 정책 등과 다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덕재와 성삼이처럼 인간적인 관계들은 산산이 부서져 버립니다. 이산 가족은 물론이고요. 이런 문제들을 하나씩 우리가 다시
되새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짧은 소설이지만 이 작품에서는 학을 하나의 매개물로 해서 이렇게 봅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일본 지배의 연속선상에서 분단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일본의 지배가 변형된 형태로 북한은 소련이, 남한은 미국이 통치하는 형태로 변형되면서 또 다른 식민지로 진입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 상처들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그게 우리의 권력관계 속에서 정치 현상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다시 재현되고 또 아픈 상처로 다시 우리를 괴롭히고 하죠. 관련해서 성삼이와 덕제의 기억을 빌어서 왜 우리는 전쟁 고통을 치러야 했는지 시적인 언어로 쓰여진 부분인데 잠깐 보겠습니다. 지난날 성삼이와 덕제가 아직 12살쯤 났을 때 일이었다. 어른들 몰래 둘이서 올가미를 도와 여기 학 한 마리를 잡은 일이 있었다. 단정학이었다. 새끼로 날개까지 얽어매고는 매일같이 둘이서 나와 학의 목을 쓸어 앉는다. 등에 올라탄다. 야단을 했다. 그러한 어느 날이었다. 국내 어른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서울서 누가 학을 쏘러 왔다는 것이다. 무슨 표본인가를 만들기 위해서 총독부의 허가까지 맡아가지고 왔다는 것이다. 그 길로 둘이는 벌로 내달렸다. 이제는 어른들한테 들켜 꾸지람 듣는 것 같은 건 문제가 아니었다. 그저 자기네 학이 죽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다. 숨 돌릴 겨를도 없이 잡풀새를 기어 학 발목에 올가미를 풀고 날개의 새끼를 끌렀다. 그런데 학은 잘 걷지도 못하는 것이다. 그동안 얽매여 시달린 탓이리라. 둘이서 학을 마주 안아 공중에 투쳤다. 벼랑간 총소리가 들렸다. 학이 두서너 번 날개짓을 하다가 그대로 내려왔다. 맞았구나. 그러나 그 다음 순간 바로 옆 풀숲에서 펄럭 단정학 한 마리가 날개를 펴자 땅에 내려앉았던 자기네 학도 긴 목을 뽑아 한번 울음을 울더니 그대로 공중에 날아올라 두 소년의 머리 위에 둥그러미를 그리며 저쪽 멀리로 날아가 버리는 것이었다. 두 소년은 언제까지나 자기네 학이 사라진 푸른 하늘에서 눈을 뗄 줄을 몰랐다. 네,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학이 비유하는 것은 한반도에 오랫동안 살아온 백성들이겠죠. 이 학을 쏘러 온 자들이 총독부 허가를 맡아온 세력들,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 통치 세력이었다면은 또 하나의 비유로서 미국과 소련의 대리전을 치르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겠죠. 그 사이에서 학은 죽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해서 이 기억을 떠올리고는 성삼이는 덕제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학 사냥이나 한번 하자. 너는 학을 몰고 오너라 하면서 결국은 이 덕제를 풀어주는 것이죠. 예. 풀어주면서 둘이 화해하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결말이 열려 있어서 독자들이 좀 더 상상을 해야 할 텐데 마지막에 덕제와 학사냥을 하자고 제안하면서 덕제를 풀어주는 장면에서 우리의 문제는 결국 우리가 풀어야 한다는 그런 결론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 세력에 강대국의 세력에 언제까지 치이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남북 문제는 우리가 풀어가야 하는 게 정말 맞는데 그 문제를 언제까지 강대국의 눈치만 보고 있어야 할지 답답한 상황인데 우리가 주체가 돼서 이걸 운전자론이라고도 하고 뭐라고도 얘기합니다만은 어떻게든 풀어가는 하나의 의미 있는 실마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남북대화 국면이 어떤 말로 끝날 게 아니고 실효성이 있는 과정까지 이어지길 바랍니다. 이것이 또 촛불 시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남북 문제가 풀려야 경제 문제부터 시작해서 사회 문제, 더 크게는 우리의 상상력의 문제까지 해결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1953년 작품이네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전쟁 중에 쓰였습니다. 그 원고를 보면은 1953년 1월에 탈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월에 이제 말하자면 휴전협정이 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7월에 휴전협정이 있었는데 이 작품이 발표된 건 5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적대감이 정말 최고조에 이르는 상황에서 우리 황순원은 휴머니즘적 관점에서 정말 우리 인간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 땅에 오랫동안 함께 살아왔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를 덕제와 성삼이라든 오래된 동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사이에서 이 소설의 비유를 빌자면 얼마나 많은 학들이 죽어갔겠습니까? 때로는 표본이 되기 위해서 또는 의미 없이 그냥 피를 흘리면서 죽어간 얼마나 많이 죽어갔겠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구절이 때마침 단정학 두세 마리가 높푸른 가을 하늘에 큰 날개를 펴고 유유히 날고 있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 어디 막힘이 없이 함께 날아올라서 남북관계뿐만이 아니고 동아시아에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풀어가는 하나의 의미 있는 신마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쟁 와중인데 이런 소설로 곤욕을 치르진 않았나 모르겠어요. 네, 글쎄요. 시적이고 서정적인 소설이어서 거기까지 걸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이념이 이렇게 극단으로 대립되는 시대에 이런 감성은 더 용서 못 받는 거 아닙니까? 네, 거기까지 이 치밀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아직 없었던 모양이죠. 근데 또 황순원 선생은 북한의 월남한 작가라고 해서 상당히 우호적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어떻게 읽느냐는 문제겠죠. 이게 이제 카인의 후예 같은 장편 소설을 두고선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카인의 후예는 토지 개혁을 둘러싼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카인처럼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카인의 후예를 둘러싸고는 논란이 있었는데 이 학을 둘러싸고는 별 문제가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교과서에서도 오랫동안 배웠었는데 지금 읽으니까 참 새삼스럽네요. 어젯밤 잠자리에 들었다가 이 대화 국면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좋은 소설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여러 사람을 떠올리다가 이 황순원의 학이 꿈속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짤막한 단편소설 학을 통해서 우리 남북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정서적으로 대응해 갈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민 브리핑 2부,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 알고 계십니까? 지상파 라디오 서울 SBS 러브 FM 103.5와 부산 KNN 러브 FM 105.7로 매일 오전 6시 20분부터 40분 동안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에 나온 새 소식, 당일 대한민국을 뒤흔들 핵심 이슈,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에서 미리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에 최혜윤 리포터가 나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다수는 누구 겁니까? 제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뉴스 더하기 뉴스,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 최고의 브리핑, 놓치지 마십시오.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져.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는.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금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벌써 1월 첫 주 시가 있는 금요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저께 이 새해를 맞이한 것 같은데 벌써 또 주말이 다가왔네요. 이러다 또 이 12월의 마지막 시가 있는 금요일입니다. 이거 할 날이 얼마 안 남았을 것 같아요. 금방 오겠죠? 오늘은 날씨가 좀 가라앉아 있기도 하고 네. 춥기도 하고 집에 틀어박혀서 음악을 듣다가 이 시집을 떠올렸어요. 슈베르트의 연가곡집 아마 겨울 나그네는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예. 제가 듣고 있었던 건 디트리히 피셔 디스카우라는 아주 뛰어난 바리톤 가수의 음악이었는데요. 예, 방금 제가 녹음하기 위해서 정선태 교수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그 음악을 틀어놓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날씨에 딱 어울리는 음악이 아닌가 싶어서 듣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제 시집 코너를 쭉 뒤지다가 빌헬름 밀러라는 독일의 아주 뛰어난 시인의 겨울 나그네라는 작품을 골랐습니다. 잘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이 슈베르트의 연가곡으로 워낙 유명해요. 민요 시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독일에 그 시인보다는 슈베르트의 연가곡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슈베르트가 어느 날 한 친구의 집에 갔다가 이 밀러의 겨울 나그네라는 시집을 보고 한푹 반했다 그래요. 예. 당장 몇 곡을 작곡했다고 하는데 시를 읽어보면은 슈베르트의 연가곡이 훨씬 더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겨울 나그네는 말 그대로 나그네에 관한 얘기인데요. 한 젊은이가 긴 방황을 하는 시들로 이어져 있습니다. 예. 사랑의 노래들이어서 우리 김용민 브리핑은 잘 어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방송 듣는 분은 사랑 안 합니까? 네, 그렇죠. 이런 날에는 좀 차분하게 이런 노래들 들으면서 이 시도 함께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 제목이 뭐라고요, 교수님? 연작 시집 겨울 나그네입니다. 겨울 나그네. 예. 네. 그 중에 24편이 실려 있는데요. 슈베르트가 작곡한 연가곡도 24곡입니다. 쭉 따라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들고 있는 시집이 민음사 세계 시인선인데 여기에는 원문하고 함께 실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독일어를 잘 모르시더라도 리듬을 타고 가시면은 훨씬 생생하게 들리지 않을까 싶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워낙 유명한 노래들이 많은데, 예. 시들이 많은데 그중에 잘 자요라는 절창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 방랑자 신세로 왔으니 방랑자 신세로 다시 떠나네. 5월은 흐드러진 꽃다발로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지. 그 아가씨는 사랑을 속삭였고 그 어머니는 결혼까지 말했지만 이제 온 세상은 슬픔으로 가득 차고 나의 길에는 눈만 높이 쌓여있네. 떠나가는 나의 방랑길에 이별의 때를 정할 수는 없다네. 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내 스스로 길을 찾아야 하네. 나의 길동무는 달 그림자뿐. 하얗게 눈 덮인 벌판에서 나는 짐승의 발자국을 찾네. 무엇하러 더 오래 머물다가 사람들에게 빼밀려 갈 텐가. 길 잃은 개들아 집 앞에서 실컷 짖으려무나. 사랑은 방랑을 좋아해. 모두 하느님의 뜻이라네. 정처 없이 떠돌 수밖에. 귀여운 내 사랑 잘 자요. 그대의 꿈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 그대의 단잠을 깨뜨리고 싶지 않아. 발걸음 소리 들리지 않도록 살며시 문을 닫네. 가면서 나는 그대의 방문에다 잘 자요 라고 적어놓네. 내가 당신을 생각했음을 보아주기를 바라며. 네, 이런 시입니다. 우리 김 PD에게는 잘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 한때 이런 시절이 있었겠죠? 지금도 제 마음은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때 나흐트라는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네. 잘 자요라는 시인데요. 이 피셔 디스카우의 음악을 함께 들으면은 절절하게 와닿을 줄 압니다. 연작 시여서 줄거리가 비교적 분명한데 한 젊은이가 어떤 부잣집 아가씨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부잣집 아가씨는 또 다른 부잣집 한 남자와 약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실연을 당한 한 젊은이가 먼 길을 떠나면서 자신의 심경들을 대단히 아름다운 서정적인 언어로 슬프게 읊조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들은 천천히 읽어보면은 참 오랜 기억들을 새록새록 몰고 올 때가 있어요.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이런
분위기에 흠뻑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아실 텐데 보리수라는 노래 있잖아요. 예. 성문 앞 샘물 곁에 서 있는 보리수 아마 한두 구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보리수가 들어있는 시집이 바로 이 겨울 나그네입니다. 이 나그네가 쭉 방랑을 하다가 보리수 곁을 지나는 것 같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성문 앞 샘물 곁에 서 있는 보리수. 나는 그 그늘 아래서 수많은 단꿈을 꾸었네. 보리수 껍질에다 사랑의 말 새겨놓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그곳을 찾았네. 나 오늘 이 깊은 밤에도 그곳을 지나지 않을 수 없었네.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두 눈을 꼭 감아버렸네. 나뭇가지들이 살랑거리면서 꼭 나를 부르는 것 같았네. 친구여, 내게로 오라. 여기서 안식을 찾아라. 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얼굴을 세차게 때렸네. 모자가 바람에 날려도 나는 돌아보지 않았네. 이제 그곳에서 멀어진 지 벌써 한참이 되었네. 그래도 여전히 속삭인 소리 들리네. 친구여, 여기서 안식을 찾으라. 보리수라는 아주 유명한 가곡의 원작이 바로 이 시입니다. 사랑을 잃고 방황하는 한 젊은이에게 보리수가 속삭이는 것 같아요. 이제 그만 방황하고 내게로 와서 여기에서 안식을 찾으라. 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시에서 제가 보기에 가장 빛나는 작품 중에 하나, 그리고 방황하는 젊은이의 마음을 끈 노래가 이 맨 마지막에 실려있는 거리의 악사가 아닌가 싶어요. 젊은이가 헤매다가 거리의 악사를 만납니다. 이 거리의 악사를 통해서 자신의 이 슬픈 내면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편 마을 한 구석에 거리의 악사가 서 있네. 얼어붙은 손가락으로 손풍금을 빙빙 돌리네. 맨발로 얼음 위에 서서 이리저리 몸을 흔들지만 그의 조그만 접시는 언제나 텅 비어 있어. 아무도 들어줄 리 없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다네. 개들만 그 늙은이 주위를 빙빙 돌며 으르렁거리고 있네. 그래도 그 모든 것을 되는 대로 내버려 두고 손풍금을 돌린다네. 그의 악기는 절대 멈추지 않는다네. 참으로 이상한 노인이여, 내가 당신과 함께 가드릴까요? 나의 노래에 맞춰 손풍금을 켜주지 않을래요? 네, 이런 시입니다. 나이 든 거리의 악사를 보면서 방랑하는 젊은이가 내가 노래를 부를 테니 당신은 그 연주를 멈추지 말고 계속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참 겨울에 맞습니다. 네, 이 계절에 딱 어울리는 작품 같습니다. 고독이라는 작품이나 이 여관이라는 작품도 참 좋은데요. 특히 금방 읽어드린 거리의 악사 아울러서 다른 작품들도 하나하나 한 편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소개 다 해주신 겁니까? 우리 PD가 앙코르를 안 하시네. 앙코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그럴 줄 알았습니다. 예. 앙코르 안 하시면 이상하죠. 금방 말씀드린 이 아인잠 카이트라는 제가 참 좋아하는 시입니다. 고독이라는 시인데요. 니체가 읊었던 아주 유명한 시 구절도 고독의 한 구절인 것 같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예. 전나무 우듬지에 살랑 바람이 스치면 맑은 하늘에 검은 구름이 흐르듯 나도 무거운 걸음걸이로 터벅터벅 나의 길을 따라가네. 밝고 즐거운 모습들 사이로 쓸쓸하게 다정한 벗도 없이. 아, 바람은 고요하구나. 아, 세상은 참으로 밝구나. 폭풍우가 몰아칠 때도 나 이처럼 비참하지는 않았는데. 네, 이런 시입니다. 시련 속에서 방황하는 한 젊은이의 고독의 풍경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시입니다. 전나무 우듬지에 살랑 바람이 스치고요. 맑은 하늘에 검은 구름이 흘러갑니다. 그 사이로 무거운 걸음걸이로 젊은이가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쓸쓸하게 다정한 벗도 없이. 그런데 이 고요한 바람 속에서, 참 밝은 세상 속에서 젊은이의 고독은 점점 깊어만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고독이라는 멋진 시도 있고요. 슬프지만 아름다운 시죠. 그리고 이 젊은이가 끊임없이 생각하는 게 사랑을 잃고 고독을 노래하는 과정에서 끝없이 죽음을 또 생각하기도 해요. 이 죽음이라는 게 회폐적인 죽음이 아니라 아, 정말 이 방황의 끝에 내가 이를 곳은 어디인가 라는 어떤 사유가 깊이 배어있는 그런 죽음에 대한 생각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관이라는 시입니다.
길이 나를 데려다 준 곳은 공동묘지였네. 이곳에 묵어야겠군. 나는 속으로 생각했네. 너의 푸른 장래의 화환들은 지친 나그네들을 서늘한 여관으로 안내하는 표지판처럼 보이는구나. 그런데 이 여관에는 방이 모두 찾는가? 나 지쳐 쓰러질 지경인데다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어. 아, 이 무정한 영혼아, 넌 나를 받아주지 않니? 그렇다면 그냥 가자. 나의 충실한 지팡이여. 네, 이 죽음이라는 여관도 나를 맞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염없이 지팡이에게 가자고 말을 합니다. 그렐르 밀러의 연작시 겨울 나그네에 붙여서 슈베르트가 연가곡을 작곡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리고 많은 그 바리톤 가수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페탁 안더스의 해석도 뛰어나고요. 프리츠 분들리라는 아주 유명한 바리톤 가수가 부르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소개해드렸던 디트리 피셔 디스카우의 절창도 정말 좋습니다. 예. 이 겨울이 깊어갈 때 그렐르 밀러의 겨울 나그네 연작시와 함께 슈베르트의 연가곡집도 함께 들어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디트리 피셔 디스카우. 예. 이 사람의 노래를 들을 자리까지 남겨놓으셨어요. 우리 정선태 교수님께서. 네, 꼭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굿나잇을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과 함께 하셨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은 매일 아침 업데이트되는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편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